윤정욱 장편소설 그 여자의 전설 4편. 준석의 러닝셔츠에서 또다시 긴 생머리 머리카락이 희숙의 눈에 띄었다. 분명 지난번 그 여자의 것과 같았다. 희숙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며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을 잡기 전에 친구 은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희숙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가 엉켜 판단에 혼선이 왔다. 글쎄, 그냥 넘어가면 속이면서 또 만날 테고 잘못 잡으면 뒤잡힌다 너. 우선 엄포를 놔봐. 머리카락을 증거로 갖고 그 여자 남편을 만나겠다고 해봐.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미 다른 데 미쳤는 거라면 악감정을 갖고 역효과가 날지도 몰라. 그럼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고백한다면 용서하겠다고 해봐. 고백하면 더 이상 진전 못 시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백하겠니? 자신의 잘못보다 나를 나쁘다고 지겹다고 할 텐데. 아무튼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보고. 희숙은 전화를 끊었다. 비가 마르는 것처럼 입술이 탄다. 분명 남편은 그 정소은인가 하는 여자와 취재하러 같이 지방에 갔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 이 노릇을 어쩌나. 나에겐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던 남의 일이 내 일이 되다니. 칼을 들고 들어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발광을 할까. 희숙은 그 밤을 하얗게 밝히고 새벽을 맞았다. 희숙은 김성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진에게 낯선 여자의 전화가 왔다. 박희숙이라고 했다. 소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소은의 친구란 소리가 없는 것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 같다. 원두커피집에서 그들을 만났다. 희숙은 먼저 가 있었다. 요즘은 서로 본 적 없어도 휴대폰이란 게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성큼 다가와 앉는 정소은의 남편은 윤곽이 큼직큼직한 게 미남형의 인물이었다. 그 밑에 기른 수염이 멋지게 어울렸다. 외모로 볼 때 남성적 매력이 느껴지는 여자들이 잘 따를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소개와 인사를 나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희 남편 황준석 씨와 대개부인 정소은 씨가 깊은 관계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 소린데 그걸 어떻게 단정하시죠? 증거라도.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정소은 씨를 만날 적마다 남편이 외박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엔 차에서, 이번엔 러닝셔츠에서 정소은 씨의 머리칼을 묻혀왔더군요. 긴 머리칼을요. 저의 와이프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희숙이 놀라워 잠시 성진을 넉나간 사람 모양 바라본다. 내 아내는 정숙한 여자입니다. 현모양처예요. 실망했습니다. 작가 부인이시란 분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설령 불륜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아내를 믿고 상관하지 않으니 다시 연락 주지 마십시오. 희숙은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리고 분노에 몸을 떨다가 경솔하게 만나서 간 것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심한 모욕을 느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선을 긋고 나가버렸다. 이런 예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숙은 무방비 상태에서 큰 펀치를 한 방 먹은 것 같았다. 참 대단한 남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세상에 저런 남자도 다 있구나. 성진은 바바리 깃을 고추 세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들은 의식이 자유로운 작가이다. 두 마디도 못하게 막았지만 가슴을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듯 충격이 왔다. 맞을 것이다. 박희숙의 말이. 소은과는 이혼 전부터 육체 관계가 몇 년째 두절되었다. 누구보다 몸과 마음이 뜨거운 여자였다. 경제적으로 찌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식탁에 앉아 새벽까지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다. 모두가 자신이 못난 놈이기 때문이었다. 좀 더 그릇이 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녀의 재능은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음을 성진은 능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봉사적인 면이 있는 훌륭한 여자였다. 자신의 아내에 대한 콤플렉스가 사사건건 본의 아니게 소은의 의사의 어깃장을 낳고 그녀의 속을 태웠다. 자신에게 있는 간섭이 싫고 멋대로 살고 싶은 방랑기는 어느 여자를 만나도 화합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자기 같은 유형의 남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었다. 아직도 소은을 사랑하는 점에선 하나도 변화가 없다. 물론 긴 세월 동안 서로에 대한 지겨움은 있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숱한 다른 여자들과 만나봤지만 그만큼 이해심이 있고 의식의 깊이가 깊은 소은을 따라가진 못했다. 성진은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을 들치고 들어간다. 소주를 입에 털어 넣는다. 그 박기숙의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상관할 권한도 없지만 소은이, 다행히 엄마. 그날 성진은 술에 비틀대며 소은의 집으로 왔다. 이 사람아, 연애를 하려거든 감쪽같이 해야지. 그게 뭐야? 혀꼬부라진 소리를 냈다. 소은은 속으로 저게 무슨 소리일까 섬뜩하면서도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정숙하시신 정여사도 별 수 없더군. 휴대폰 내역서까지 떼보던 여자가 증거를 흘려? 성진은 거실에 고꾸라졌다. 소은은 이튿날 성진이 술이 깬 뒤에 희숙이 전화를 해서 그들이 만났음을 알게 되었다. 성진의 외도로 인해 발광했던 자신이 그 괴로움을 두 사람에게 주고 있었다. 성진이 소은은 그런 여자 아니라고 희숙 앞에서 철저히 감싸고 나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성진이 그렇게 처세했을까 의구심이 일었다. 그렇게 현명한 데가 있었나. 그러나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어찌해야 좋담. 준석은 희숙의 집요한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자 솔직히 고백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희숙은 절망했다. 그래도 혹시나 아니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희숙은 자신을 견딜 수 없어 약을 먹었다. 다음날 아침에 준석에게 발견되었고 희숙은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다. 소은은 준석의 전화를 받았다. 희숙의 머리맡에 서류가 있어서 보니 소은의 호적 등본이었고 거기에 소은은 이혼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했다. 준석도 처음 알은 사실이라 놀라웠다. 그 점이 희숙을 더욱 자극했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희숙이 이혼해주면 결합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희숙의 더 큰 속셈은 내가 죽어 저 남자를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죽였다는 죄책감을 갖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것이 가장 큰 복수인 듯 계산된 자살 시도였다. 희숙은 의세척을 한 뒤 우영 고비를 넘기고 의식이 돌아왔다. 만약 희숙이 그대로 죽었더라면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까? 희숙이 먹은 약의 분량은 치사량이 아니었다. 엄포를 놓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세척 후 희숙의 아랫도리를 전부 벗겨내고 소변기를 꽂고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희숙을 볼 때 준석은 아찔해지며 정이 떨어졌다. 무섭증이 달려들었다. 큰일 낼 여자로구나. 희숙이 원래 독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심장이 떨릴 정도까지인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장담할 수 없었다. 준석은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희숙의 못된 독선을 고쳐놓고 싶다. 두 손이 발이 될도록 빌지 않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잘못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을 서슴없이 할 것인가. 이혼까지 가도 좋았다. 저런 여자와는 정이 떨어져서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다. 준석은 입안이 바싹 마르면서 입맛이 없고 희숙을 바라보기도 싫었다. 힘들게 일궈놓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으나 희숙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헤어지고 소은과 합쳐 그 집요한 희숙의 의심 속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소은은 성진의 여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던 자신이 가해자의 위치로 뒤바뀌어 있음을 절감했다. 아, 준석은 또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우선 희숙이 깨어나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준석을 만날 수 없겠지만 아직도 100% 장담할 자신은 없다. 그들은 머리가 아프다. 출판사에서 소은에게 연락이 왔다. 지난번 쓰던 장편 소설을 다 마치고 출판사로 넘겼는데 조판에서 반응이 좋다는 것이다. 한 달 만에 다 팔리고 5천 부를 더 찍겠다고 했다.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잘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겠다며 사장은 상당히 고무돼 있었다. 광고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서 팔리는 책은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은도 기뻤다.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책이 팔려 들어오는 수입은 곱절이나 보람이 있었다. 신문 광고 5단통으로 4번만 내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데 소은의 소설은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었다. 재판 찍고도 서점에서 계속 주문이 돌아오자 출판사 실속파 사장은 수입의 일부를 떼어 광고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소은의 책이 뜨기 시작하니까 신문사와 여성 잡지사에서 취재 요청이 잇따랐다. 광고하지 않아도 문화면에 기사로 났고 잡지의 경우 컬러 기사로 자동 광고가 되었다.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관심도 없던 잡지사에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자 대서특필해 주었고 소은의 책을 읽은 사람은 읽은 대로 관심을 갖고 그 기사를 보았다. 몰랐던 사람은 호기심을 부추겨 사보게끔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광고란 이 시대의 대단한 파워였다. 기사가 난 신문이나 잡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더불어 잘 팔리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이불을 만들자고 졸라댔고 다른 것 있으면 또 하나 내자고 모르는 출판사에서도 교섭이 왔다. 그들은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왔는데 소은은 여러 가지 머리가 아파 정말 쉬겠다고 했더니 이상스레 점점 간만 올랐다. 가장 큰 서점을 자랑하는 K문고에서 팬 사연회를 하자고 했다. 다행히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이 운동도 되고 까마득히 집안일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에 출석 체크나 리포트는 친구가 도와주어서 써낼 수 있었고 기말 시험 때는 나갈 참이었다. 시간대에 교대에서 일하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다혜는 주유소 숙소에서 묵었다. 석유 냄새가 유니폼마다 배어서 진동을 했는데 오래되니 마비가 되어선지 지낼만 하였다. 집을 나와 열흘쯤 되니까 처음 못 읽게 먹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 엄마에게 알릴까 생각도 했으나 여전히 오기가 꺾여주지 않았다. 그냥 모른 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않고 지내는데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그의 고민은 더욱 컸다. 할머니하고만 사는데 삼촌이 집 문서와 할머니의 적금까지도 몽땅 갖고 가서 빈털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기는 가수가 꿈인데 녹을 만으려도 돈이 필요해서 모으고 있는 중이라 하였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또한 친구는 소녀 가장이었다.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해봤는데 사장의 시선이 칙칙하고 외국 갔다 와서는 자기에게만 선물을 주더라 했다. 딱딱하게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을 푸는 것도 중노동이라 하였다. 무엇보다 사장의 친절과 치근거림이 견디기 어려웠었다고 털어놨다. 다인은 대학에 다니다 집을 나와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복에 겨워서 그러는구나 하는 인식을 줄 것 같아서였다. 다인은 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아직 자신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고 고생 없이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행복한 유치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밖에서 주유하고 있는 비쩍 마른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무용수가 꿈이었다. 가수가 꿈인 애와 늘 말을 잘하곤 했는데 한쪽의 귀에만 달려있는 은 귀고리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 빛날 땐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아이는 극장실 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주변의 거리에 나와 삐끼 노릇도 했었다고 했다. 그들은 펜시점, 피자집, 레스토랑, 햄버거집, 수산시장, 대리운전, 주차 요원 등 두루 안 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것에 다인은 놀라웠다. 모두 착한 심성의 청년들이었다. 저녁 먹을 땐 일하고 가는 아이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 아이가 간 뒤에 주문해서 먹는 것에 다인은 정말 세상 인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인과 가장 친한 아이는 윤성이라고 동갑내기였다. 윤성이 엄마 아빠는 늘 싸우며 아빠가 수시로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 엄마는 음식점에 나가서 일하는데 술로 살아가고 있어서 한 달이면 보름 정도 일했고 윤성이가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도 불쌍해서 다인은 공연히 윤성이만 보면 슬퍼졌다. 윤성이는 부모가 이혼하자 엄마와 둘이만 살게 되었는데 엄마가 술 중독이 되어 하루라도 안 먹으면 배견하지 못했고 엄마의 병원비까지 대느라 늘 고생이었다. 다인은 윤성과 급여를 받으면 시내 K문고에 같이 가기로 하였다. 다인은 윤성이와 시내에 나온 날 K문고 입구에서 소원의 소설책과 영월 영일 영시 작가 서인이란 광고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베스트에 올랐다고 광고를 했고 큰 책방이나 작은 책방마다 수북이 책을 쌓아놓은 것을 보았다. 다인은 기뻤다. 기쁨과 동시에 아빠가 떠올랐다. 초라한 김성진. 그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가? 왜 그렇게도 의지가 없는 걸까? 그게 무엇일까?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는데. 잘못 만난 커플. 누군가 말하는 걸 들었었다. 큰 물고기를 작은 양자기에 담아놓으니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죽어가고 그릇은 그릇대로 괴롭다며 물고기를 소원에 비유했고 그릇은 성진을 표현했다. 작은 그릇엔 금붕어나 송사리가 알맞은 것을, 그러면 서로 화목할 것을.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게 경제까지 책임지며 능력 발휘를 못하면서 한을 쌓아왔던 것이다. 아빠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도 있을 것이다. 다인도 아빠같이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가져봤던 것은 사실이었다. 지금도 엄마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일제 하지 않고 산다. 공부하고 싶으면 더 하고 살다가 이 사람이다 싶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한다. 아니,
은근히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듯하다. 언젠가 아빠가 공직에서 나왔을 때 쌀이 떨어지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지. 왜 엄마가 나가서 벌기 시작했느냐며 원망했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빠가 벌었을 것 아니냐는 말에 기가 막힌 표정을 하던 소은인, 그럼 아기가 분유가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데 집에만 있을 수 있느냐며 화를 내었다. 부인이 벌면 남편들이 다 논다니 너희 아빠만 뒤떨어진 거야 하며 아빠를 증오했다. 거물벽에 걸어놓은 소은의 책 광고 현수막에 노을이 물든다. 슬픈 성진의 얼굴이 겹친다. 다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옆에 있던 윤성이 누구냐고 물었다. 다인은 자기의 처지를 말하지 않은 자신에게 윤성이가 배신감을 느낄까봐 이웃집 아줌마야 하고 둘러댔다. 둘은 매장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둘러본다. 매장 안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다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음악 CD를 파는 곳이다. 아빠와 어릴 때부터 자주 들른 곳이기도 했다. 다인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같이 쇼핑을 하면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 시절 입었던 노란 파카를 아빠가 골라주었고 백화점 맨 꼭대기층에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밥을 먹었다. 음식점 유리 벽박 도로엔 자동차 사람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지나다니고 있었다. 다인은 그것이 재미있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지 말고 항상 웃고 살았으면. 그것을 어린 다인은 표현하지는 못했어도 다인의 마음속에서는 그림으로 그려서 늘 지니고 다녔다. 엄마가 아빠의 양복을 골라주었고 아빠는 어린애처럼 즐거워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던 날이었던가. 아빠는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2배 더 많았다. 가정은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자기 삶의 보람을 자식에게 두었다. 절대로 그에게 이혼이란 단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점에서는 엄마와 뜻이 달랐다. 엄마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삶이 따로 있다고 여겼다. 다만 한 가족으로서 협조하며 산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여학생 때에도 장래의 희망 사항을 물으면 그 시대엔 현모양처에 손을 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엄마는 그것이 싫었다 한다. 엄마는 현모양처는 결혼하면 의뢰돼야 하는 것이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식과 남편에게 쏟는 정성은 혀를 두를 만큼 헌신적이었다. 매사에 단순한 아빠는 엄마의 생각을 능가할 수 없었다. 밖에서 하는 아빠의 실수는 늘 엄마가 뒤쫓아 다니며 뒤처리를 해주었다. 자연히 아빠는 아내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겼다. 어떤 땐 아니꼬했다.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어깃장으로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 엄마 쪽에서 혹 한 번의 실수라도 나오면 그때는 대단한 혼란을 해댔다. 그러면 엄마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화를 낸다며 아빠의 잘못을 줄줄이 열거했다.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 나가는 것도 힘에 겨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비난만 하고 안 잊고 설득을 듣지도 않으니 엄마는 분노했다. 그러면서 지겨워했고 이혼이란 소리가 나왔고 늘 시행착오만 하는 아빠를 지혜가 없다고 무시했다. 밖에 나가면 아빠는 술만 더 마시고 노는 데만 미쳐갔다. 아빠에 대한 절망을 거듭하다 보니 엄마는 포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정이 떨어지다 보니 본능적으로 아빠가 곁에 오는 걸 싫어했다.
아빠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사회 활동하는 아내에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술을 매일같이 마셔대니 나이 먹으면서 몸을 감당할 수 없었다. 마음과는 달리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자연히 직장 다닐 때 지각, 결근이 잦게 되었다.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게 했고 어디든 가면 뿌리를 못 내리니 진급을 할 수 없었다. 신뢰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성격이나 좋으면 그런 대로 엄마가 맞춰줬을 것이다. 성격이 불같아서 소리만 고래고래 쳐대니 나까지 아빠를 싫어하게 되었다. 모든 게 자기 업보였다. 이론이 못 따라갈 때엔 주먹을 휘둘렀다. 누가 봐도 그만큼 살아온 것을 기적으로 봐야 했을 정도이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상식 없는 짓을 자주 저지르니 무엇이든 아빠에게 부탁하기보다 엄마 스스로가 해냈다. 관공서에서 서류 하나 떼어오는 것까지. 그렇다 보니 엄마는 다른 집에선 뭐든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 여자는 편안히 안주하면서 사는 걸 부러워하였다. 늘 엄마는 바보가 되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동경했다. 아마 아빠가 엄마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지금쯤 국무총리는 못됐어도 장관까지는 갔을 것이다. 엄마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월등히 많은 사람이었다. 어떤 집은 여자가 잘못해서 남자가 뒤치다거리를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부부가 매사에 화합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고 어떤 집은 남자가 잘못을 자꾸 해댔다. 부인의 잘못보다는 남편의 잘못으로 싸우는 집이 대부분이었다. 서로가 동등하게 호흡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다. 엄마 아빠가 하루에 의견 충돌을 한 번 이상 일으키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다. 묵은 감정까지 대립되다 보니 사소한 다툼도 큰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날이 갈수록 엄마 아빠가 맡은 임무가 바뀌어 갔다. 밖의 일은 엄마가 해내고 집안의 여자 일은 아빠가 해냈다. 집안 살림을 아빠가 더 꼼꼼히 챙겼다. 어떤 땐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아빠를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나는 아빠와 정이 많이 들어 아무리 싫어도 엄마처럼 그렇게 냉정하게는 대하지 않았다. 물론 나도 속으론 아빠를 증오하는 면이 크다. 마당에서 봉숭아꽃 따다가 백반과 함께 빻은 봉숭아 꽃잎을 호박잎에 넣어 나의 손톱에 묶어주는 것은 아빠가 다 해주었다. 늘 머리가 복잡한 엄마는 자잘한 일에는 신경 쓰기 싫어했다. 엄마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는 것도 아빠가 다 쌈해 주었다. 아빠가 잘하는 것은 운동이다. 공으로 된 거면 무엇이든 뛰어나게 잘한다. 별명이 만능 스포츠맨이다. 엄마는 지각신경이 발달한 대신 운동신경은 둔한 편이다. 요리든 집안 꾸미기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쳐서 실험적인 것을 잘 만들어낸다. 나는 실험적인 음식을 싫어한다. 먹던 것 그대로 전통적인 것이 익숙해서 좋다. 엄마는 조직사회에서 일한다면 단연 기획 분야에서 자질을 발휘할 것이다. 무척 감성이 풍부한데 겉으로 내색을 안 하는 반면 아빠는 드라마 보다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수시로 눈물을 흘린다. 엄마는 남자가 연속극 보다가 너무 자주 눈물을 흘리니까 그것도 싫어한다. 아빠 앞에서 보활한 듯 확고한 자세로 더욱 냉철해지려는 엄마. 그건 평소 아빠의 경우처럼 엄마의 어깃장으로 보인다.
싸우며 살려거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내가 소리쳤지만 막상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다는 소리는 충격이었다. 아직도 나는 엄마 아빠 앞에서 유치원 어린아이의 심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에 다희는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진은 깜짝 놀라면서 어디냐고 물었다. 다희나, 야단 안 칠 테니까 아빠랑 만나자. 엄마가 너 하나 키우느라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그런 배은 망덕이 어디 있느냐며 야단 반 타이른 반으로 달래었다. 다희는 엄마 팬사인회 때 만나자며 전화를 끊었다. 다인도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다. 주유소에서 한 달 동안 일했다. 일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아왔다. 대부분 집 나온 청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정서가 황폐했다. 용돈벌이 하러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과 또 달랐다. 그런 아이들은 가엾게도 엄마 아빠의 정을 못 받고 자란 탓에 이성 친구에게 쉽사리 정을 주고 몸을 허락했고 빠져드는 편이었는데 결국 이성의 놀이 대상으로 놀다가 상대방이 돌아서 버리면 그 배신당한 외로움에 못 견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더욱 황폐해지는 것이다. 그들은 정의 굶주림을 밥을 굶는 것보다 더 못 견뎌 했다. 다인은 이틀 후에 집에 들어갔다. 소우는 다인을 보자 노여하다가 모든 슬픔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는 펑펑 울었다. 네가 어떤 사람이니 엄마한테. 엄마는 너밖에 없어. 다인도 울고 소은도 울었다. 다인은 아빠가 떠올라서 가엾음을 누르며 엄마, 아빠 때문에 가슴이 아파. 아빠는 능력이 없잖아. 아빠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고 말했다. 아빠는 진작 저렇게 혼자 살았어야 했을 사람이야. 어떤 사람도 한 6개월만 밖에서 살아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아빠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정신이 문제야. 아무 일이나 막 했으면 벌써 했을 거야. 아빠는 못해. 술을 하도 먹어서 꼭 허수아비처럼 하나도 근력이 없어 보여. 그럼 엄마가 벌어서 주는 용돈으로 여자들과 놀아나야 되겠니? 근본은 착한 사람이잖아. 그것하고는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근본이 악한 사람이 있니?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밖에 없어. 스스로를 등불로 하여 스스로를 세워라 하고 부처님도 말씀하셨다. 엄마 부처 안 믿는다면서. 성인들의 좋은 말씀은 누구든 들어야지. 다시 어두운 구름이 다인의 가슴에 몰려들었다. 너무 오랜 세월 성진은 소은에게 암적 존재로 자리해왔다. 굳은 살 박이듯 해서 소은은 쉽게 용서란 말로 포장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다. 1시간 동안의 뺀 사인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물론 소은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주어 도움이 되었다. 책을 한 권 사고 줄을 서서 작가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 사이에 준석을 발견하고 다인은 인사를 했다. 희숙의 친구 은순도 있었고 화임도 있었다. 그들은 책을 사고 작가 사인을 받기 위해서보다도 좀 더 가까이서 소은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해야 더 옳았다. 희숙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과연 그 일로 인해 준석과 소은의 관계는 끊어질 것인가? 그것이 더 궁금한 사항이었다. 줄을 서 있던 준석이 차례가 오자 책상에 앉아 사인을 해주던 소은에게 책을 내민다. 소은이 그를 보고 목례를 한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성진은 놓치지 않고 바라본다. 그의 눈에 들어온 터프한 산의 준석. 그러나 그의 속엔 아무나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바위가 꽉 들어차 있는 느낌이었다.
준석을 보자 조금 흔들리는 표정이 소은의 얼굴에서 그림자처럼 일렁였다. 그것도 놓치지 않고 보는 성진과 은순과 화임. 좀 떨어진 곳에서 보던 은순과 화임은 과연 미인이로다 속으로 감탄을 한다. 잘생겼다기보다 매력이 있는 여자였다. 거기에 두뇌까지. 재색을 겸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은순과 화임은 같은 생각으로 서로 눈을 맞춘다. 팬 사윤회가 끝난 후 사람들은 소은이 내는 어느 음식점으로 몰려가고 성진과 다인은 따로 갔다. 성진은 팬 사윤회가 성황을 잃은 곳에 내심 흐뭇하다. 자신과 헤어진 후 소은은 빛을 보는 것 같다. 그간 자신이 얼마나 그녀의 앞을 막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인아, 뭐 먹을래? 아빠 좋은 거 시켜. 아빠 좋아하는 소주도 한 병 시켜. 다인은 성진이 미우면서도 가엾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엄마는 잘 돼가고 있지만 아빠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노력하지 않는 삶이란 당연한 귀결인데도 주유소에서도 아빠 같은 사람이 대기업 고급 간부 출신임에도 다 잊고 가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차에 주유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대단해 보이기도 했었다. 우리 아빤 왜 저렇게 못 사나? 아직 고생을 덜해서인가? 아마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엄마 역시 대단하게 아빠를 위해 주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상에 맞지 않는 삶에 대해 자포자기한 것인가? 사람마다 능력을 발휘하는 때가 다른데 어떤 이는 평화시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혼란시에 능력 발휘를 하는 사람이 있다. 아빠는 평소에 무능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무슨 일이 터지면 순발력이 있고 수습을 잘해가는 것을 볼 때 후자인 것 같다. 그 모습이 엄마에겐 과소평가되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라고 했다. 철저하게 아내로부터 인정 못 받은 사내. 집안이 자기 천국인데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밖에 나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자연히 선 밖으로 돌고 술만 먹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인이 어릴 때는 무수한 구타가 있었다. 아직도 다인은 기억한다. 의견 충돌이 되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엄마 앞에서 이길 수가 없을 때 아빠는 폭력을 휘둘렀다. 엄마의 어깨에 팔에 새카만 멍이 들었다. 점점 엄마에겐 남편이 증오의 화신이 되어갔다.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 잘잘못에 대해 흑백을 분명히 가리는 엄마의 성품. 구렁이 담 넘어가는 꼴을 못 봐주는 엄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인정할 줄 알고 선을 분명히 긋는 아내의 특성을 잘만 다스리면 얼마든지 다른 집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지혜롭지 못하고 자꾸 빗으로만 나가는 아빠를 받아들이지 못한 엄마. 조금만 넉넉한 가슴을 가졌다면, 다독일 줄만 알았다면 서로가 불행으로 치닫지 않아서도 되었을 것을. 다인은 다시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앞에 앉은 아빠가 싫다. 집에서는 빵점이지만 밖에만 나가봐라. 아빠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 착각 아냐? 집에서 잘해야 대접받을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되어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준다는 것을 왜 아빠는 생각 못하는 것일까? 밖에서 인정받으면 뭐해? 밖에서 잘하고 안에서 못하는 사람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다인의 말에 성진은 그렇지 않은 거야. 집보다 사회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답한다. 실속 없는 사람들. 밖에서 돈 잘 쓰는 사람 전부 나중에 후회하는 것 아니야.
다혜는 지겨웠던 엄마가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이해가 될 듯하다. 전에 소우는 지인들과 2차로 노래방에 있었다. 흥겨운 가락들이 예약되어 번호가 화면에 떠 있고 저마다 술에 취하고 음악에 취해 있다. 대부분 작가들이다. 이들은 말도 거칠고 개성이 강하며 감성도 풍부하다. 나이 먹은 여작가 한 사람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틀었는데 마침 그때 남작가 한 사람이 음료수를 빼온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여작가 왈, 저 남자는 꼭 내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저렇게 밖으로 기어나가. 와 웃어대는 좌중들. 그들은 신나게 춤도 춘다. 소은이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를 부르니 이 노래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동료 남작가가 농담을 한다. 노래는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가슴으로 받는다. 그래서 감성을 움직이기에 제일 큰 역할을 한다. 예술을 재는 기본 잣대를 감동에 둔다면 음악이 제일 먼저 꼽힐 것 같다. 그 대중 속에 준석은 없다. 충분히 휩쓸려 왔을 수도 있는데 아내의 눈초리를 벗어나지 못했나 보다. 은순과 화임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얘 생각보다 훨씬 미인이다. 아주 세련되고 매력있네. 자리에 앉자마자 감동에 젖은 채 은순이 소은에 대해 말한다. 얘는 뿅 갔나봐. 자존심도 없어. 우리끼리인데 어떠니? 사실은 인정해야지. 희숙이도 미인인데 황 작가는 미인 좋아하나봐. 누군 미인 안 좋아하는 남자 있니? 우리 남편은 돼지 얼굴 보고 잡느라고 하던데. 우리 남편은 대신 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해. 그 가슴에다 코 박고 자보는 게 소원이래. 불쾌했겠다. 이 나이에 무슨. 희숙이 불러낼까? 불러서 나이트 한번 가자. 다 잊고 흔들자는 거지. 그래, 전화해봐. 휴대폰을 여는 은순. 신호가 가는 소리가 맞은편 화임에게도 들렸다. 희숙이 받는 목소리가 들린다. 나야, 나올래? 은순이 한참을 주고받더니 휴대폰을 닫는다. 뭐래? 남편이 곧 들어온다고 했대. 한번 혼나고 황 작가 매일 행동 보고장 쓰느라 힘들겠다. 신뢰감 회복하려면 멀었어. 나가기만 하면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나 하고 신경이 곤두서지거든. 신경쇠약으로 약 먹어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버텨냈어. 대단하다. 나 같으면 까무러칠 텐데. 아무렴 희숙이처럼 약 먹어야 되겠니? 엄포로 먹은 거지 걔가 진짜 치사량을 먹겠니? 아무튼 약 먹은 것 보고 정 떨어져서 딱 끝낸 사람 천지다 너. 제발 약만 먹지 말고 다른 짓 해. 복수하면 될 것 아니야. 그러면서 너도 나한테 속고 있어 해주는 거지. 희숙이는 그게 안 되는 아이야. 오로지 남편뿐이거든. 참 열려놨다 열려놨어. 누가 알아준다니? 지들은 나가서 가진 짓 다 하고 다니는데. 바람 잘 피우는 것이 무슨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아는 적급한 인간들이니 말해서 뭐해. 아직도 멀었어. 우리나라 남자들 외도하고 싶은 바람. 그러면서 남이 하면 비난을 또 얼마나 하니. 지들도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 상부에서 감사라도 나오면 당연히 최고의 선물은 성상납이래더라.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3사람 이상 모이면 차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3 이상만 모이면 기집질하러 가자고 그런다고 외국인들이 그런다더라. 아무튼 장바구니 들고 카바레 가는 여자들 단순하게 욕만 할 게 아니야. 그 여자들도 그 여자들대로 삶의 억압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반드시 있을 거야. 오늘은 그만두자. 시장 가서 장거리나 사갖고 들어가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성진은 다인과 헤어져 찜질방으로 간다. 이혼 후 집을 나와 늘 기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어제는 소은에게 용돈을 조금 달라고 했다. 소은은 송충이 보듯 경직되며 핸드백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주었다. 이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으니 그녀의 불륜을 고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평생을 통해 그런 충격은 처음이었다. 잊자고 생각하면서도 분노하는 자신에 대해 쓴 웃음이 나온다. 수없는 불륜을 저질러서도 자기는 당연했고 소은의 부정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성진은 아직도 소은은 자기 아내라고 생각한다. 성진은 매일 이리저리 거리를 쏘다녔다. 동창회 사무실에 나가서 동문을 만나면 점심을 얻어먹기도 하고 저녁이면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놀았다. 친구들은 넌 마누라 잘 만나서 좋겠다. 놀고 먹어도 경제는 부인이 책임지고 있다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진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극비에 붙였다. 사실 마누라에게서 이혼을 당한 셈이었다. 모든 동문회에서 자신보다 작가인 소은의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비밀로 하고 싶은 건 그나마 집도 절도 없고 마누라도 없이 떠든다면 자신을 뭐로 보게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소은의 가혹한 채찍이 싫어서 밖으로만 돌았는데 성진은 막상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나니 질투의 화살을 퍼부어줄 때가 사실 행복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성진은 달력을 보자 아차한다. 기억되는 날짜이다. 내일이 소은의 생일이었던 것이다. 성진은 꽃집으로 향한다. 많은 종류의 꽃이 시도 때도 없이 피어있다. 소은이 좋아하는 향이 짙은 하얀 프리지어와 소철과 자줏빛 소국을 한 바구니 담아 꾸며달라고 주문한다. 분홍색 리본을 손잡이에 늘어뜨리고 무엇으로 쓸까요? 묻는 여주인 앞에서 성진은 잠시 망설인다. 죽 생일이라고 써주세요. 성함은요? 그건 안 써도 돼요. 여주인이 이상한 시선으로 한번 성진의 얼굴을 쳐다본다. 마치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보내는 신분 밝히지 않는 선물 아니냐는 듯이 중년의 아저씨가. 꽃은 이튿날 택배로 소은의 집으로 배달되어 왔다. 보냄이 없는 생일 꽃다발. 소은은 누굴까 생각한다. 다인도 엄마 생일인 줄 모르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데 생일날 좀채 꽃다발 선물은 받은 기억이 없다. 이런 날도 다 있나 신기하기만 하다. 식탁 한가운데 꽃다발을 놓았다. 프리지어 꽃향이 배부 깊숙이 들어온다. 황준석 씨라면 이니셜이라도 썼을 텐데 아니 그보다 그린 자신의 생일날을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은은 꽃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 꽃잎 영원히 지지 않기를. 준석을 못 만나는 소은의 생활은 윤택이 없어졌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것인지 소은은 실감한다. 공연히 남편과 혜연의 연애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을 말려서 시들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다. 성진은 근래에 몹시 심한 기침이 난다.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살다 보니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다. 안주 안 먹고 깡술만 먹는 술버릇 탓일 게다. 거기에 술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더 피우게 되기 때문에 더욱 나빠진 것 같다. 그래도 성진은 술을 들이키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것만 같고 세상이 희망적으로 보인다.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살기에 그 좋은 술을 끊고 살까? 또 기침이 난다. 소은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눈코 입만 달려서도 좋으니 괜찮은 여자 하나 얻어 살라고 충고를 밥 먹듯이 한다. 또 옛날 여자들 중에
하나 골라보기라도 하라고 한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것 같다. 어제는 다인이가 보고 싶어 학교로 찾아갔더니 몹시 싫어하는 눈치다. 집에 드나드는 것은 물론 다인이 엄마가 맡고 있다. 친구들, 동창생들 전부 돌아가며 신세 앉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떤 친구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내색을 했다. 친척집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돈 떨어지면 찜질방도 못 가고 어디서 자야 하나 제일 큰 걱정이다. 해만 지면 걱정이 된다. 차마 노숙자 임시 합숙소에는 갈 수가 없었다. 그동안 뭘 믿고 그렇게 놀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배신자 같다. 그렇게 돈 생길 때마다 친구들에게 밥 사고 술 사주고 했는데 전부 자신 같지 않은 모양이다. 아, 어리석은 인생이여. 철들자 망령이라더니. 휴대폰이 울린다. 다인이다. 무슨 일일까? 아빠를 피하더니 성진은 다인의 전화를 받고 학교 앞으로 가서 다인을 만난다. 다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라며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꼭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그럼하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쇼핑봉투 하나를 내어밀며 주기에 뭐냐고 했더니 엄마가 백화점 세일 때 가서 아빠 것 난방 하나 샀다며 전해준다. 소은은 봄바탕이 착한 여자이다. 무던히도 자신이 속을 썩였다. 벌을 받는 모양이다. 식은땀이 난다. 책은 벌써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수입이 많은 모양이다. 한 작가의 것이 2개씩이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극히 예외인데 운이 온 모양 같다. 하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이 빛을 보게 된 것이리라. 성진은 다인과의 약속대로 병원에 간다. 각종 검사와 CT 사진을 찍고 왔다. 의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3일 후 결과를 보러 오라고 했다. 3일 후 성진은 다시 병원을 향했다. 의사의 보호자를 찾는 눈치가 이상하다. 괜찮다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폐암 3기란다. 예상대로다. 소은은 성진의 진단 소식을 들었다. 성진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다인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었다. 할 수 없이 그대로 얘기하게 되었고 다인이 엄마에게 전했을 것이다. 소은은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냉철해지려고 했는데 자꾸만 한숨이 나왔다.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든 굴레에서 그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고 병들어 가다니. 개교 기념일과 주말이 겹쳐 연휴가 되었을 때 다인과 진섭은 전국에 있는 사찰 지도를 보며 안 가본 절을 순회하기로 하였다. 다인이 진섭을 가까이 하며 기영의 모습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었다. 아픈 상처에서 빠르게 헤어나왔다. 어쩌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다인은 자신도 모르게 진섭을 따랐는지도 모른다. 처음엔 기영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추억하기 위해서였고 세월 가며 어느새 기영은 잊혀져 가고 진섭의 새로운 사랑이 움떴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다인은 큰오빠처럼 믿어주고 또 스승으로서 모든 걸 의지해도 괜찮을 것 같은 신뢰감이 앞섰다. 그 여정에서 진섭은 연약한 다인의 몸을 품었다.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부드러운 손길이 다인의 얼굴을 받쳐들고 키스했다. 파르르 떠는 병아리의 여린 가슴을 자기 품 안에 끌어당겼다.
진섭은 조심스레 그녀의 몸을 헤치며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다. 진땀이 흘렀다. 그녀와 하나 된 소중한 순간 그녀의 세계 전부가 자신의 세계 속으로 흘러들었다. 날개를 힘껏 펼쳐서 진섭은 그녀의 세계를 안았다. 진섭은 다인이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다인은 그때 기영과의 충동을 아련히 떠올린다. 기영이 다인의 손목을 잡았다. 젊은 피가 그의 몸을 타고 흘렀다. 기영이 다인의 어깨를 와락 당겨 안고 다인의 입에 입술을 댔다. 엄마가 살짝 뽀뽀하듯이 기영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에 닿은 것이 신비롭기만 했다. 아니, 감동스러웠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기영에 이어지는 젊음의 동물적 행위는 없었다. 다인은 그녀의 가슴께로 오는 그의 손을 내리쳤다. 너 그러면 나 너 안 만나? 금방 겁에 질려버리는 기영. 안 그럴게. 안 만난다는 그런 소린 하지마, 다인아. 기영과의 행위는 사춘기적 호기심이었고 선생님에게선 신뢰가 가는 약속이었다. 아니, 진실로 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이상하게도 다혜는 진섭을 반항 없이 받아들였다. 다혜는 이제 기영이를 아주 잊었니? 진섭이 묻는다. 기영이가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아주 잊었다는 말하긴 어렵죠. 하지만 이젠 담담하게 기영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추억처럼요. 마음 아프진 않아요. 망각이란 때론 감정을 별처럼 순화시켜 주는 것 같다. 망각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선생님은요? 기영이의 어렸을 적 모습이 생각나. 나의 어머니 제사를 이모님이 들어주셨는데 길 제상에 음식을 자꾸 갖다 놓으니까 5살인 기영이가 몇 번씩이나 접시를 들고 나르더니 그만 나요. 이모 배빵 터져요 해서 한바탕 웃었어. 기영 어머니께서 재산을 정리하여 절반을 절에 헌납하셨어요. 그리고 불교로 개종하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심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종교를 가끔 바꾸는데 행복할 땐 모른 척 하다가도 불행에 빠지면 종교를 찾죠. 믿던 종교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 동경하던 타 종교로 바꾸는 것 같아요. 불행해질 때 사람들은 바꾸더군요.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아 배신당한 것처럼요. 개종해도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늘 삶이란 행불행이 반복되니까요. 다혜는 참 똑똑해. 비판의식이 날카롭고. 선생님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많이 가르쳐 주셔야죠. 진섭은 다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인의 볼에 입맞춤을 한다. 다인이 마냥 사랑스럽다. 많은 여자들을 소개받았었지만 이상스럽게 만나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다인과는 줄다리기의 한 끝을 서로 마주치고 있는 것처럼 서로의 의식 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 인간의 삶에는 각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커다란 틀 속으로 이끌려가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숙명이라고 부르던가. 사실 진섭은 공부하다가 나이만 먹었지 이성 관계에는 순진한 편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서로는 영혼과 육체를 하나같이 만들어가고 있었다. 진섭은 다인의 어머니 한 번 만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결혼 승낙을 얻어야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한다. 다인도 진섭과의 나이차가 좀 많지만
선생님의 소년 같은 모습과 음식이나 음악 같은 취향에서 전혀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분명히 소은은 축복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한다.